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18년 경제를 돌이켜보면 위기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고용, 소득 불평등 각종 지표는 악화했고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함께 급락했습니다. 경제팀이 바뀌었지만 내년 경제 전망 우울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직설은 소득, 노동, 성장, 공정 경제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복습하고 내년 경제정책 예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상인 교수님,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경제정책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전체 회의가 열렸다는데 화두가 뭐였을까요?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발표에 나선 김광두 부의장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 것으로 본 겁니다.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산업 경쟁력을 들었습니다. 추진 전략도 제시했는데 노사관계나 규제개혁, 기업 사기 제고 등 기업이 목말라 하는 부문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앞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선 기업 고충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내년 노동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불안 해소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예산, 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선을 모두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과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한테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이런 모든 전체 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을 비롯한 교수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들어도 좀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김광두 교수는 하던 대로 하면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을 하셨고 경제부총리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서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좀 따져보죠. 정철진 평론가님, 네. 이런 회의하고 그러면 뭐 요란하고 참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얼굴들만 보이고 무슨 말인지 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 기사 쓰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예. 김광도 안 부의장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요. 예. 김광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궤도 수정을 해라. 즉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바꿔라. 아예 궤도를 바꿔라라는 이제 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이런 그렇죠. 질문인가요? 예, 그런 얘기고 아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궤도 수정은 안 하겠지만 대신에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은 하겠다. 예. 플러스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라는 게 뭐냐. 예. 좀 그동안에선 문재인 정부가 안 했던 예. 가령 SOC, 이제 이건 이제 생활형 SOC라고 하는데 예. 이런도 사업도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금을 풀어서 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용 쇼크 좀 막아내고 예.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은 하겠다. 예. 그렇지만 궤도 수정은 아니다. 아마 예, 이런 예. 뉘앙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조 박사님, 네. 경제연구원에 계시면은 경제 정책들을 들여다보시고 하는 그런 걸 업으로 하시는 박사님이들이신데 제가 좀 창피한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옛날에 높으신 분한테 제가 창피한 무릎쓰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자로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대요. 예. 근데 또 모르겠다 소리 하기가 좀 창피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으셨어요? 아이고 설명 잘못했네요 이러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못 알아듣게 추상적이고 어렵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끔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말씀하신 그런 식의 화법은 예. 사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 총재들 그렇죠. 예, 예. 또는 수장들이 저도 대충 예. 그쪽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하. 많이들 그런 화법을 쓰시고요. 가장 너무 유명하신 분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했던 게 예전에 미 연준 의장을 하셨던 그린스펀 의장이 예. 어디에 가서 뭐 본인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반응이 나오니까 아 그렇다면은 내 내가 의견을 잘못 전달된 이해한 거다. 거다. 예, 예, 그런 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예. 게 아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뭔 말인지 모르게끔 얘기를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제 뭐 근데 예. 지금 이제 그 하는 총재의 얘기인 거고 그렇죠. 예, 중앙- 경제부총리가 예, 네. 가용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 김광두 교수 지적대로 정책 노선을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방향은 안 바꾸고 속도 조절만 하겠다는 걸로 지금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갓 나온 뉴스라서 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한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안 안 된다는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오는 것은 가용한 정책 수단, 사실은 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에 해왔고 지금 쓸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오늘을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뜯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발표나셨던 김광두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모임도 같이 하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경제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저 회의에 가셨었네요. 네, 그 자리에 있었고요. 네. 그 자리에 아유 저 엉뚱한 데 가서 질문을 드렸네 제가.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언론 보도가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저 회의에서 주로 이야기한 거하고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좀 그래요?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어저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김광두 부의장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발표의 주 요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부가적으로 하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주 요지였고요. 핵심이었는데 언론은 그 중에 다른 거 작은 이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그것만 지금 그렇죠. 부각을 그리고 시키고 있다. BCR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홍남기 부총리가 그 자리에서 저런 발언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그리고 예.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사실상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제가 이제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게 발제에 대해서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토론에서 사실 김광두 부의장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네. 대안으로 제시한 건 사실 크게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저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이 대안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 정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용한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년에 아마 특히 소상공인 그 일부 이제 중소기업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죠. 2년간 한 최저임금 30% 오른다는 것이 참 네.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최저임금 올린 걸 돌이키기는 어려우니까 예.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거기에는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저리 대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가용한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볼 때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말씀 나온 김에 예산 9조 원을 조기에 집행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사용하겠다. 9조 원 투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나오고 있는데 같이 계셨으니까 네. 궁금한 것. 김광두 그 교수님은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 자리를 진짜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까? 그 회의가 끝나고 예. 저기 위원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차담을 국민경제자문회 회의실에서 잠시 예.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8월 말에 사의를 사실상 표명한 적이 지난 있다. 8월에? 네, 8월 말에요. 예. 그리고 회의 끝나고 대통령께 학교 돌아가고 또 연구소 하시는 연구소 예. 돌아가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네요. 김광두 부의장은 나는 사의 표명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그거는 예스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좀 설명을 해서. 글쎄요, 이제 그 네. 김광두 부의장님이 느끼기로는 수긍을 하신 거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현장에 예. 없었기 김광두 때문에. 교수님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민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의 근간에 참여를 했었던 김광두 교수가 이탈하느냐 아니냐로 지금 언론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도 여전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나 부의장이죠. 임기가 1년입니다. 그리고 김광두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임명이 되셨기 네, 때문에 네. 한 1년 반을 조금 더 하신 상황이 그러네요. 있고요. 예. 나머지 위원들은 12월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계속 네. 하시는 거고 어쨌든 아니, 마지막 끝났습니다, 회의, 임기가. 예, 지금. 마지막 회의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2018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좀 전문가들 여러분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저런 뭐 표도 있고 여론조사 표도 있으니까 저를 띄워드리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민간 쪽 평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조 박사님이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부탁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점수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가혹한가요? 점수로 여쭤보면은? 사실 숫자는 굉장히 정확하지만 또 네. 다른 측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네. 같은 정책, 같은 현상을 놓고 굉장히 극단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박한 점수, 한쪽에서는 그래도 노력을 상당 부분 평가해주는 점수, 그런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생각이 이게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라는 국민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 이 색이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 60% 가까이 나오니까. 저런 것도 민간 연구소도 대충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현재 경기 흐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올해보다도 내년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 평가 너무 음, 호통합니까? 아니면 네, 뭐 저게 일반 국민들이 예. 느끼고 있는 평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막연하지만 그냥 네. 인식들을 저렇게 갖고 있다. 네, 뭐 대통령 지지도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경제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일반 국민들이 저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받아들이고 예. 왜 그러면 저런 인식들이 있는가? 음흠. 정부에서 어떤 점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음.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볼 때다. 그러지 않고 좀 정부 책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늘 저런 지수가 나오면은 억울하다 이런 억울하죠. 예, 이야기하죠. 억울하죠. 열심히 했고 예. 사실 예. 우리 경제 지표 보면은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나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박하게 네.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라는 섭섭함,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게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왜 그러면 저런 국민들 인식이 있는가? 우리가 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접근들이 정책을 하는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예. 이 필부처럼 억울하다 이런 호소하고 네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안타깝고 정책 당국자들이 다소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66%가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한국 경제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이런 대답을 좀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정청들 평론가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럼 성공한 정책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매일경제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유, 좀 읽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성공한 정책이 없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의외로. 40%고요.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 대북 외교 정책이죠. 그건 한 20% 정도는 나왔어요. 복지 부분에서도 저도 약간 저 통계를 보고 놀랐었는데 굉장히 복지에 좀 앞섰던 그런 정부였는데도 네.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1%였었다라는. 저는 좀 의외예요. 예, 의외였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데서는 뭐 잘했다 소리는 못 들어도 복지를 확대한다, 재정을 확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라는 총력을 기울였는데 의외로 예. 잘했다라는 평가는 11%밖에 못 받고 저도 있습니다. 저 기사에서 저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었고 방금 예. 전에 박상희 교수께서 정부도 좀 속이 상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예. 아마도 저 부분이 아니었을까. 복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예산도 컸었는데 예. 응답자 한 11%만 그게 잘하고 있어라고 답한 부분은 네네. 실은 정부가 물론 속이 상하겠지만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것이었었고요. 가장 트렌드 마크로 밀었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도 잘한다고 응답한 이 비율이 7%, 그러니까 채 10%가 안 됐다라는 점. 예, 예.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죠. 왜냐하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네네. 통해서 분명히 밀어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지는, 물론 최근에 뭐 한 4주 정도 서울 집값이 예. 뭐 약세로 갔다고 하지만 잡지는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런 응답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아니 뭐 부동산 정책 갖고 역대 정부가 잘했다는 소리 들은 정부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박 교수님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근간이자 기본 방향이자 흔들릴 수 없는 신념처럼 됐었는데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잘했다라고 평가한 퍼센테이지가 7.3%가 밖에 안 나온 거는 좀 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새겨서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어저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1년 전에 한 번 더 회의가 있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사실. 대통령 앞에서? 네, 그때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같은 우리 경제 구조, 예.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제조,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화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 경제 구조를 먼저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예,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 사실 효과를 낼 때는 최저임금 올리면 한계 기업들이 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잠겨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더 좋은 기회로 이동하는 푸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추진을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그 기회, 사다리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와 사다리가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선행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갔더라면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 순서가 잘못됐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데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언론이나 전문가들 의견들이 국민들에게도 좀 반영이 돼서 아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대체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해서 예, 그죠? 예. 수출 주도 대기업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른바 분수 효과, 소득 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채택을 한 겁니다. 근데 예. 두 번의 정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조로서는 낙수도 분수도 어렵다. 아하, 이도 저도 네. 아니고 죽도 그래서 밥도 아니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경험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예. 경제 정책 크게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다. 예.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비전 제시가 없이 예. 갑자기 또 이제 혁신 성장 방점을 두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정책들이 단기 대응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대통령 앞에서 좀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은 얻으셨습니까? 근데 뭐 저만 발언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여러 명이 지금 김광두 교수도 네. 그런 얘기 하셨고 박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여러 사람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이 외들 얘기하고 나면 대통령이 왜 마무리 마무리 말씀하시잖아요.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아주 경청하셨고요. 예, 근데 예. 대통령께서도 듣기만 하셨습니다. 네, 모두 발언하시고 이제 마무리 발언하셨죠. 예, 예.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하신 말씀 요점
초점이 한국 경제가 그 동안에 추격형 경제에선 잘해왔다. 잘해왔다. 네, 그런데 아. 지금 추격형 경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아, 업그레이드 얘기가 네, 그때 나온 혁신 거군요. 경제, 혁신형 네. 경제로 가야 되는데 예. 여기에 지금 많은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오늘 많은 이제 지적해 주신 거를 숙고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듣기 싫은 소리 들으시면은 막 레이저 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박사님들이 그냥 움찔움찔 해가지고 레이저 한 방 맞으면은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들을 못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경청하시는 경청하시고 저런 스타일이시고요. 말씀하셨다는 이런 얘기들을 뒷이야기까지 지금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뭐냐가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 박사님. 결국은 문재인 정부 3년차 맞으면 이런 과제로 한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요.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 과제하고 의외로 많은 게 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노동개혁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노동개혁이 지금 우리 경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까? 그런데요. 예. 사실 잘 보시면 앞서 나왔던 다른 설문조사 그래프들에 비해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응답 항목들에 대해서 20% 전후에서 응답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어디 한쪽으로 확 쏠린 게 아니네요. 예, 그것은 결국은 노동 개혁이라던가 규제 완화라던가 재벌 개혁이라던가 예. 사실은 신산업 육성도 10%대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지금 사실 여론도 저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정부의 정책 역시도 노동 개혁도 하려고 하고 규제 완화도 하려고 하고 재벌도 개혁시키려고 하고 신산업도 육성시키려고 하고 네. 그러한 면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총론은 이러이러한 올해의 평가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전문가 그룹들이 순서가 잘못됐다, 아쉬움이 많다, 뭔가 이 액션 플랜 없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이런 아쉬움을 가진 이제 평가는 좀 정리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가장 주력했던 게 빈부격차 해소, 소득 양극화를 좀 격차를 줄여보겠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 보여드리면서 소득 양극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맨 위에 거는 상대적 빈곤율. 정철지 평론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네.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진위 개수 이게 다 일치하는데 네. 그 그래프 추세만 놓고 보면 네. 저 굳이 저렇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제 뭐 하나의 배율과 지표의 싸움이다, 뭐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예, 텐데요. 배율도 쉽게 어렵고 말해서 지표도 어렵고. 예. 네, 우리의 소득 전체 사회 계층을 5개로 쪼개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장 좀 어려운 분에서부터 예. 가장 뭐 좋은, 가장 잘 돈 많이 버는 계층 이렇게 나눠서 그들 간의 차이가 얼만큼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중에 뭐 어려운 경제 용어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그냥 일반인인 저를 비롯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계속 하향 추세로 간다는 얘기는 네.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잘 안 돼서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벌어진다는 뜻으로 더 가야 벌어진다. 되겠죠. 네, 이렇게 가야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1분위와 5분위의 차이를 소득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예. 가장 확연히 벌어졌던 또 그런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해 못하는 거는 네. 어찌 됐든 그런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소득 하위 계층들한테 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보전해주고 메꿔주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해서 하위 계층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겠다가 정부의 방침 아니었나요? 네, 그게 어떤 하나의 시장 경제와 뭐 국가주도 경제의 뭐 한계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안 먹혔다라는 결과로 그럼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높여줬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뭐 1분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야지 되는데 예. 분명히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이전 소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어디선가 일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역설은 뭐였냐면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예. 이 1분위 계층들, 이 서민 계층들이 가장 많이 즉각 좌합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아하. 도소매, 숙박업,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 건 맞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 있으면서 예.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오히려 깎아먹는 예. 이런 두 가지 효과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좀 정부가 중점을 뒀던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실패를 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실패라고 규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거죠. 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양극화를 줄이고자 했었던 의도는 분명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평론가님 설명드렸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네. 빈곤층은 감소했지만 상하위의 소득 격차는 7배로 오히려 늘어났다. 네. 이 결과, 네. 이 통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된 하나 저희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 그 표, 예. 저거는 2017년까지 자료고요. 그리고 예.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지금 감소한다. 즉 2018년 통계가 반영이 안 네네, 되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시 정리해서 그럼 것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득 양극화가 벌어졌다라고 언론에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나왔는데 2018년을 정리하는 이 마당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11년부터 보시면은 저 지수들 자체만 보면은 예. 소득 불평등도가 미세 하나마 완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물론 그게 충분하다. 수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 지금 추세죠. 예. 추세를 보면은 완화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가 네. 지금 나오는 건데요. 2017년과 18년을 비교해서 네. 예, 지금 뭐 5분위 배율 아까 전에 정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하위 20%와 상위 20%의 20%.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인데 네네. 그게 조금 올랐죠. 6.98에서 7, 0.02% 정도. 0.02% 그래서 올랐다라는 아주 얘기는 나빠졌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자산 진위 개수, 순자산이라는 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들입니다. 예. 그것도 조금 악화됐다. 0.84에서 0.584에서 0.588, 0.004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악화됐다고 말하긴 사실 이 지수만으로는 예, 어렵다는 잠깐만요. 말씀드리고요. 저 네. 박사님. 여기서 시청자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 네. 지금 0.02, 0.004 이러는 수치가 말입니다. 네. 유의미한 변화의 수치입니까? 글쎄요, 뭐 변화가 뭐 유의미한 수치냐고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 표본 조사를 한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신빙성 있는 조사로 생각하는 게 표본 크기가 일단 2만 명 되는 아주 큰 표본이고요. 그 표본 크기에 따라서 이 조사에 대한 그 통계적인 예, 에러라고 할 수 있죠.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어떻게 제가 있는 자료는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사실 0.004 정도면은 예. 아주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시기는 어렵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 표 빼고. 네, 근데 뭐 한 가지만 예, 제가 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2018년 3월 말하고 2017년 3월 말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어난 많은 것들은 저기 반영이 안 반영이 되고 안 있어요. 됐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가 따로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가계동향 조사는 표본의 표집이라든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예. 조사인데 하여튼 그 조사를 보면은 지금 보여준 것보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가 2018년에 더 심화된 게 아니냐라는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지표보다 내년에 나오는 2019년 3월 말에 나오는 예. 지표를 봐야지 2018년과 사실 2017년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저 통계를 가지고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기는 거의 효과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좋습니다. 시청자들의 혼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좀 질문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이 지적을 해왔고 정부도 인정했던 바 이른바 가계동향 조사의 통계 기준치를 놓고 통계청장도 갈렸기 때문에 가계동향 조사를 비롯한 모든 통계를 종합해 봤을 때
2018년도 문재인 정부 2년 차 들어서 소득 양극화, 이른바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게 일단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통계에 좀 오류가 좀 네, 있습니까?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보다 명확하게 나올 나올 내년 것이다. 3월이 돼야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나온다. 지표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아하. 것이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지표 자체는 사실은 201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6년과 네, 17년을 비교하는 지표지 18년과 17년을 비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예. 3월 말 기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예. 조 박사님 설명이 어떻게 보세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그래프로 보여주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네. 항상 12월 중순 하순쯤에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조사고요. 네. 이번에 발표된 게 2018년 조사기는 한데 예. 자산이나 부채 같은 어떤 레벨에 해당되는 수치들은 저 지니계수 표돼 있는 것처럼 그 해 3월 말, 그러니까 봄까지의 상황만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썼는가, 소득이나 지출과 관련된 거는 2018년 조사가 발표될 때 그 전년도 2017년 1년 동안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상황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조사인 이번 12월에 발표된 조사 자료가 올해 봄까지의 자산 부채 그리고 그 전년도 2017년에 소득과 지출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었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슈가 되었던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쇼크라던가 네. 또는 소득 측면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의 명목 소득 기준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온 가계 동향 조사라던가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담고 있지 못한 조사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 그리고 아하. 지금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는 물론 최근에 조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통계청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샀었지만 예. 어쨌든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그 가계 소득 자료를 살펴보면 네.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7%가 줄었고요. 네.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8.8%가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격차가 올해 들어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체적 진실은 제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기간되고 복잡합니다. 통계 자체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시청자들이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은 하위 20%의 소득은 7%가 줄은 것이 팩트고 상위 20%잘 사는 사람들은 8%가 오히려 늘은 것이 팩트는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어쨌든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그래서 그 나온 팩트로 결과가 맞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계 동향 조사를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것이고요.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근데 이제 거죠. 정확한 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내년에 나와봐야지 나와봐야지 사실 알 수 정확하게 있다라는 한다.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원래 체감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가계 동향 조사들을 봤을 때 작년보다 원래 더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사실 네.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내년에 나와도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이런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분위에 해당하는 가장 하위 20% 네. 소득이 왜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느냐. 이 하위 20%를 구성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를 네.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거의 안 받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이 없거나 예, 오히려 네,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하위 20% 고령이거나 그래서 아하. 우리가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예. 최저임금 정책보다는 재분배 정책, OECD에서 포용적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재분배 정책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예, 예. 이걸 가지고서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사실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저는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네. 올해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동안 제조업이 위기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물이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치죠. 네. 넘치는 시점이 올해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소득이 나빠졌던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데 그게 예. 제조업이 굉장히 나쁜 지역 또는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좀 나빠져서 생기는 지역 이런 네. 지역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더 원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에서도 이번에 하두로 삼았던 제조업 산업 경쟁력이라는 부분 이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 쉽고요. 그 잘못된 처방을 기초로 해서 정쟁만 한다면 예. 정말 우리 사회에 앞날은 없다는 좋습니다. 것이죠. 교수님, 그럼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네. 좀 드리면 연결해서 뒤집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더라도 하위 20%의 소득 저하는 불가피한 추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 추세가 왜냐하면은 많은 지금 일자리 없어진 것들 주로 보시면 예. 좋은 일자리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자영업 관련돼서 일자리 없어진 부분도 보면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먼저 많이 없어져요. 네. 취약한 자영업이 많이 없어지고 지역적 통계를 보면은 보통 제조업이 지금 어려운 지역.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명동이나 상권이 발달했는데 중국 관광객들 줄어들었던 지역들 거기에 비해서 벤처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강남 지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예.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한 인상 내년에 합계하면 2년 동안에 누적해서 한 30%가 됩니다. 이건 네. 굉장히 많은 인상이고요.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네. 여기 단기적인 문제에만 머물러서 여기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밑그림들, 중요한 펀더멘털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은 최저임금 영향 분명히 있지만 최저임금만이 온리 이것만 문제인 것처럼 들여다보면은 큰 그림 놓칠 수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원래 특히 보면은 그 자료를 잘못 읽어서 자꾸 최저임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좀 보면은요, 교수님 네. 얘기도 충분히 맞지만 제조업이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1분위 계층에 있는 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자리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아하. 그럼 1분위 분들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1분위 분들이 일하다가 잠깐 일했다 와자 하는 게 이제 서비스업의 대폭이 있는 건데 아하, 예. 지금 그 일자리들 증감폭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많은 도소매업과 서비스 예. 음식업점에서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표에도 그럼 나와 명백히 있지만요.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분위가 왜 힘들어졌나? 제조업의 위기 때문에 보다는 오히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에서 대폭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컸는데 아하. 그렇다면 올해 왜 유독 음식 서비스 숙박이 나빠졌을까? 예, 예. 이제 거기서 좀 착안을 해본다면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고 어느 정도 뭐 최저임금의 영향도 예.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아하.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논리 자체가 설명이 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뭐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그래서 가더라도 이게 예, 우리가 좀 엄밀한 더 데이터 얘기해 보죠.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데이터가 그 정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래서- 명확치 않다. 네, 그 정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 컸다면은 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먼저 더 줄여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보면은 고용업 없는 자영업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폐업이 많아졌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골고루 갔는데 아하. 특정 지역에서 폐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조업이 그 지역이나 관광산업이 나빠지면서 옆에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셨던 자영업이 다들 문을 닫고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자영업부터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예, 근데 이런 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건 예, 맞는 예. 말씀이신데 예. 원래 일어나는 이 현상들 자체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의 아니다라는 급격한 거죠. 인상만으로는 100% 설명이 학술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 자, 조 박사님,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사실 우리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예. 저는 하위 소득 20%, 맨 밑에 지역에서 못 산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하위 20%의 분들이 왜 더 어려워졌느냐, 소득이 왜 더 줄었느냐, 정부는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요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부분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다 생각합니다.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고 예.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악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아닌 거고. 사실은 중간 영향 어디인가 있을 텐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조했던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증가율, 소득 상 20%의 소득 증가율은 물론 그 조사는 지금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한계점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올해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시그널이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해에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호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게 올해 들어서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이슈가 되었던 건데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표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해 봄부터 저 통계는 분기마다 나오고요. 가계운용 복지조사 자료는 1년 만에 한 번씩 나오지만 네. 매달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고용동향 같은 자료는 매달 나오는데 그렇죠. 그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들 하셨던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 뭐 임시직, 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는 주는데 상용직은 다소 늘고 그리고 고용원을 못 두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주는데 네. 그리고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예.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방향은 분명했거든요. 어렵고 영세한 계층일수록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명확한 원인 분석은 3월에 나오는 무슨 통계요? 네,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3월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년 예. 말에 나옵니다. 내년 말에 그게 나온다. 3월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3월의 상황을 보여준다. 네, 예, 그때까지 기다리긴 너무 어렵고, 예, 저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은 요거에 대한 예, 정부 정책도 나올 것이고 분석 다시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이거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소득이 떨어지는 거는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치고 네. 하위 20%가 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게 빚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빚이 늘었는데 예. 이 빚 같은 경우에는 또 독특한 게요. 예, 누가 더 부채를 더 많이 지게 됐느냐? 예. 실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뭐 있는 분들이 더 빚을 지게 되는 또 그런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이 지는 빚이라는 거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는 빚이니까 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국의 생각이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있는 분들이 거의 빚을 많이 졌고 그 빚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부동산 연계대출이기 때문에 예. 가계부채 1,400조, 뭐 1,500조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계부채를 가지고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는 이제 헤비급 충격은 네. 아니다라고 자, 얘기를 그럼 있는 하고 사람들이 그런 집 상황인 거죠. 사기 위해서 됐던 주택담보대출 빚 늘어난 건 빼고 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최하위 계층의 빚이 늘어난 부분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 최하위 계층도 늘었고 뭐 상위 계층도 늘었지만 예.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소득은 3% 4% 정도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빚은 한 6%가 늘어나고 한 2% 정도 격차가 포인트가 더 나는군요. 나니까 일단은 뭐 빚이 더 빨리 늘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예.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계속해서 당국이 하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거는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 빚. 네. 여기에 담보가 안전한 빚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위기 신호 이렇게까지 격하게 보는 것은 또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나오고.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탕감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자, 결국은 네. 국민들이 받는 시그널은 그러면 장사 안 돼서 영업이익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 영세업자 분들은 이대로 가면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인가? 이런 시그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1차, 2차에 걸쳐서 2번 탕감이 있었죠. 예. 큰 틀에서 탕감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소액 연체자 탕감이 있었고 이번에 하겠다는 게 이제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이미 한계 사업자로 떨어진 분들 그런 와중에서도 뭐 성실하게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마지막에 이제 빚탕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때 이제 세 번째 빚탕감이 나오게 될 텐데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네티즌들이나 여론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지적이 많죠. 빚은 뭐 그걸 안 갚으면 되는 거냐, 뭐 예. 갚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만 누구의 빚을 어떻게 탕감했을까라고 할 땐 정교한 심사가 예. 분명히 필요하다. 얼만큼 어려운지 이분이 노력했는데 어려운지 아예 그냥 째려고 안 하는 건지에 대한 정교한 심사 부분은 글쎄 이건 뭐 당국의 숙제가 아닌가. 자, 이거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상위 20%에 몰려 있는 가계빚 늘어나는 거는 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투자하느라고 진 빚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가난한 계층이 진 빚은 탕감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부의 대책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 박사님.
박 박사님 의견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올해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예.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하시는 아니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이런 식으로 총량적인 지표로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우리 가계 빚의 증가율을 보면은 예전에 한참 빠르게 늘었을 때는 전년 대비 12%, 13% 늘었던 게 지금 증가율이 6%대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었죠. 증가율은 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계부채 증가율 낮아졌으니까 괜찮아진 거 아니냐. 예.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많고 상황이 좋으신 분들이 최근에 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계층은 소득도 많고 자산 담보도 많고 하니까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당국에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우리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제고되었다. 예, 예.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비중이 예전에 60%대이다가 이제 7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 통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구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우리 경제의 문제를 보려면 쪼개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가령 될까요? 이런 거죠. 총량으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소득 하위 20% 계층만 보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 어쨌든 문제가 많은 통계라고 하더라도 소득 하위 20% 계층은 전년 대비 명목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의 부채 증가율은 조금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에 올해 3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가 늘었다는 늘었어요. 거예요. 소득은 줄었는데 부채는 늘었다 이겁니다. 소득 벌이는 줄었고 예, 부채는 늘었어요. 사실은 부채 상환 능력의 출발점은 소득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소득 상위 20% 계층이나 40% 계층이 아니라 취약 계층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다. 저 빚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부실화됐다. 그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접근 방법은 지금까지는 두 가지였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부실화된 부채를 탕감해주자. 아니면은 네.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더 빌려주거나 금리를 깎아주자. 네. 이 두 가지 모두 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항상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에 대한 네, 논란이 네. 따르고요. 예. 서민금융 지원 강화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더 빌려주거나 금리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고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소득을 늘려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아예 복지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미 아하. 갖추어져 있는 뭐 회생법이라던가 파산법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맞지 아예 탕감해 주거나 돈을 더 빌려주는 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이른바 못 사는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으셔라. 나머지는 탕감해 줄게. 최선을 그럼 기준을 뭐로 할 거냐? 그건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갚으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부 내 네.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렇던데 교수님, 네. 이런 추상적인 기준으로 결국은 1,000만 원 이하는 다 그냥 빚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해석이 시장에서 되는 것 같아서 젊은 층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네. 학자금 대출 우리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학자금도 지금 대출 있는데 어렵다는 분들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다 탕감해 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면 네. 이게 뒷감당이 될까요? 정부가? 글쎄요,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정부가 정책 발표할 때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은 타겟이 되는 대상도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집단들도 있죠. 예. 그리고 많은 정책들은 한 타겟을 하는 집단의 정책을 쓰더라도 다른 타겟에도 타겟이 되지 않은 집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고 정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전에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기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보면은요 파산을 할 때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는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수준에 갔을 때 무조건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최선이냐 그 시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를 봐서 또 좋을 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생을 도와주는 절차, 기업 회생 절차죠. 마찬가지로 개인도 저는 그런 우리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개인 파산 또 회생 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아직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가 않고요. 효과가 낮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된다. 그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도덕적 해이는 유발할 수 있으나 그 상황에 갔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빚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 빚 구조를 보면은 연체 이자가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원금보다 연체 이자. 배보다 배꼽이 더 네, 큰 그렇습니다. 경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게 해줘서 원금 플러스 알파를 갖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은 그게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가는 것이죠. 그런 엄격한 과정들을 거쳐서 간다는 것, 그런 원칙들 또 이 제도를 우리가 좀 더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뭐 1,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정부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 알기 쉽게 말한 거다고 말하고 디테일한 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런 이 정책 발표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가계부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위 계층의 부채가 증가한 건 대부분 부동산 작년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계에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을 주담이라고 하는 주담대출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실 그 부채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순자산의 문제입니다. 순자산은 지금 오히려 늘었다고 나오죠. 부동산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여기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다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었던 순자산 부분의 자산 부채에서 부채 부분은 남아 있는데 자산이 떨어지면서 역전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굉장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 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정책 당국에서 조심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분 박사님들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소득 불평등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이 부채 증가 문제를 상층도 하층도 둘 다 매우 위험한 시그널로 보고 걱정은 그쪽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두 분이 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정평론가님 두 분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분별한 비탄감은 이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귀결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론도 뭐 그런 이제 반응들이 근데 많죠. 뒤집어 얘기를 하면 하위 20%의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의 그 오래 그 구조적으로 그 부실 채권으로 돼 있는 그 빚은 정부가 보기에도 영구히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럼 그분들은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라든가 뭐 세무 전문가들 알 텐데 지금 100만 원 빚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거의 한 7년 8년 못 갚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삭감을 해서 한 시장 가치로는 10,000원도 안 되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채권 가치가. 그런데 10,000원이 뭐예요? 더 안 되죠. 그런데 그 해당 빚진 사람은 그 100만 원이란 빚을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면서 오히려 회생이 불가하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그 부채가 계속 부실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으니까 정부는 이왕 그렇게 된 거 이미 충당금도 다 쌓았더라면 아예 그냥 다 까버리고 그 개인도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고 금융회사도 건전성도 높이고 이것이 이제 효율적이다, 효과성이다라고 해서 이 비탄감 정책이란 카드를 대선 공약에도 내놨고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이제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있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본인이 갚을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부모의 빚까지 다 한다는 그 비투까지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하네요. 뭐 박사님들이 뭐 보시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좀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정부가
최저 계층의 소득 재분배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 내년에도 이건 우리의 과제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고 내년 숙제로 좀 넘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법은 일자리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마지막 이제 해법인데, 자, 일자리 문제. 말은 참 좋은데 지난 1년 반 동안의 성적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어놨지만 요즘은 별로 전광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자는 것이 네. 아니고 노동 정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소리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정부가?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렇고요, 우리 기업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우리 경제 현실을 먼저 직시하자.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뭡니까? 우리 경제 현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또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큰데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잃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누적된 것이 물이 넘치기 시작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혁신, 그래서 산업의 고부 가치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개혁이 필요하고요. 예. 유인을 주기 위해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거 도입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효과를 나는 구조적인 대책을 하고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중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 대책은 재정 정책, 아까 재분배 정책 아까 이야기도 예. 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참 예. 이슈가 됐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모델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기적이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사실 폭스바겐에서 했던 아우트 5000이라는 모델 자체가 단기적이고 구조조정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여러 가지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한국형 아우트 5000 같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 그것이 지금 위기에 왔는데 네. 하루아침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서 산업 전체가 위기에 오면은 노동조합도 좋을 게 없죠. 노동조합도 예, 예. 회사가 망하면 바기닝파가 없어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을 게 없고 정부도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노사장이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뀌기 전까지라도 단기적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한국형 아우트 5000 같은 것들 노사정 합의하는 거,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 그 안에서 말씀하신 노동 문제, 재벌 문제, 재정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경제를 상법 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라고 박상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갈 것 같고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 현행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런 기회와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부족하다, 오히려.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처리가 안 된다는. 그래서 그마저도 처리가 안 되니까. 되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예.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예.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사보타지를 해서 개혁을 근본적인 개혁을 안 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바꿔라는 요구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다음에 별도 주제로 해서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 자, 공정경제 얘기를 우리가 진도까지 나가지를 못했는데 일자리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꼭 공정경제로 가는데 재계, 기업들의 목소리와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가 느끼기로는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허. 근데 단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국가 차원이라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와 관련된 네. 큰 틀 청사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고요. 청사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두 가지 방향일 텐데요.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AI, 로봇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되고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산업정책의 청사진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려왔었던 주력 수출 제조업들이 많은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쪽에 단기적이고 뭐 실업 내지는 그쪽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아하.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청사진 이러한 것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고 그것은 아무래도 리더십의 영역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고 청사진 시나리오를 쭉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느끼시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말로는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정평론가님,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두 분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시장은 정부의 그런 이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현재까지는 받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올해가 가기 전에 2년차 때 이제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ICT를 결합한 예. 이게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독일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4.0, 우리도 제조업 2.0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네, 네. 저는 실은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니 뭐 막 특출난 것들은 그건 예.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제조업을 어떻게든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아하. 마치 이제 조선 철강은 다 뺏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ICT라는 걸 새롭게 붙여서 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시 제조업에서 또 하나의 캐시카우를 찾을 노력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왜 2년 동안에 이런 것을 안 했을까? 아하. 왜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 키워드가 왜 이제서야 좀 나왔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 이제 뭐 스마트 공장 말도 단어도 나오기 스마트 시작했고 산단도 나왔거든요. 예, 혁신 얘기도 예. 많이 그거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 이제 내년에 우리 1,100조 원, 1,200조 가까운 이제 유동자금 있잖아요. 예. 이 물거 투자 했는데 전 이 돈들을 한번 우리도 뭐 제조업 3.0이든 4.0이든 한번 해서 저는 국가 주도는 우리가 잘했던 기존의 제조업의 디지털화 여기에 총력을 기하고 뭐 네. 바이오니 뭐 미래차니 뭐 여기는 이제 기별들한테 나가게 하는 예. 이런 투 트랙으로 가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성장을 높이는 부분도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예, 돈도 뺄 예.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에 또 가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저는 좀 생각해보고 네, 있습니다. 돈이 부동산이 아닌 전통 제조업 혁신과 새로운 미래 산업 먹거리로 좀 몰리가도록 정부가 포기하지 말고 좀 물꼬를 좀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 전체적으로 성적표 좋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웃으면서 정부 칭찬하고 대통령 칭찬하는 그런 평가를 기대를 하면서 2018년 전 경제 전반에 걸친 평가와 분석은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인 교수님, 조영부 박사님, 정선희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청와대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고 무엇이 지금 이슈인지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실과 서울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엿새 만에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문건과 복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관여했는지 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출하고 압수물을 전달받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기 전에 청와대부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검찰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예. 이런 내용부터 전해드렸는데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수용하는 거죠. 뭐 그렇죠. 법이 그렇죠? 네, 법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110조가 검찰이 유일하게 밀고 못 들어가는 데가 청와대죠. 청와대죠. 군사 비밀, 군사 비밀 군사상 때문에. 비밀 때문에. 아, 예. 그럼 이번에 왜 한 겁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압수수색을 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 김태우 수사관이 예. 그 자유한국당이 민정수석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비서실장까지 직무유기로 예. 그다음 직권남용 이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그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소 내용 이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이라면 뭐 우리가 뭐 상자 들고 가가지고선 다 쓸어오는 게 압수수색인데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죠. 예, 청와대는.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에서는 책임자 승낙에 의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직접 예. 들어가지 않고 요거 달라. 연민관에서 그러면은, 연민관에서 아. 기다리면 이 목록들을 주면 그 목록을 청와대에서 가져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무슨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끝내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하긴 했습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 예. 국회 운영이 열 테니까 조국 민정수석 나와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예, 예. 조국 민정수석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가요? 네, 직설적으로 답변드리면. 왜 그 논리는 뭐예요?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논리는 그 현재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상태잖아요. 네. 피고발인 상태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 피고 입장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제 피고발인이 됐죠.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예.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물론 그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예전에 민정수석 할 때 3번 정도 국회 예, 출석한 적이 예. 있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해서 답변한 적이 없다. 없다.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아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정수석이 예. 국회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수석이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 이 얘기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정면 도피하겠다는 거죠. 그럼 정면 돌파라 하는 거는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볼 때까지는 꿈쩍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는 게 더 맞을 것 물러나지 같아요. 않겠다? 네. 왜냐하면 아. 야당의 공세가 뭐였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는 거예요. 경질해라. 예. 대통령한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맞으면서 가겠다는 말은 비난이 있고 물러나는 얘기가 있더라도 본인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예, 의지고 예. 이거는 뭐 민정수석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뭐 대통령 의중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 그 자리는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에 열어서 조국 나와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최 교수님 정리를 해주신 걸로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 안 나온다. 예.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다만 예. 이석현 의원이 그 전화 통화했다는 거 전화 아니에요? 통화에서 전달된 내용을 보면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1차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때는 나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 뭐 나가겠다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지는 않고. 나갈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이석현 의원이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직접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조국 기꺼이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어보면 뉘앙스 자체로 보면 예.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가서 소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뭐 하나만한 소리인 거고 예. 조국 민정수석이 나가겠다 하는 게 뉴스인 거지 뭐 나가지 그렇죠. 않겠다라고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에요. 그럼요. 자 연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데 국회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또 대치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이죠. 예. 아이고 참 국회는 언제나 조용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큰 뉴스 있었는데 예. 개성에서 행사 크게 열렸잖아요. 그렇죠. 착공식. 예, 착공식 열렸죠. 여야 5당 중에 딱 한 군데 빠졌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만 나경원 원내대표. 빠졌죠. 예, 맞습니다. 원래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가 가기로 돼 있었죠. 가기로 돼 있었죠. 초청 명단에 초청 들어 명단이었었죠. 있었죠. 예, 들어 예. 있었죠.
자, 조명 통일부가 주체잖아요. 그렇죠. 통일부가 주체죠. 근데 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명근 통일부 장관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지금. 무슨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명근 장관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3번 했다. 네. 그리고 문자도 보냈다. 초청하려고 전화를 3번 했고 또 네. 참석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묻기 위해서 전화 3번과 문자를 보냈는데도 네. 답변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명근 장관 전화번호를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없다. 얘기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전화번호가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다고 이해가 가능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기서 얘기 안 한 건 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조명근 네, 장관이. 네. 그 부분은 왜 이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네. 자, 전화번호는 모르고 나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다 치고 예. 문자는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조명근 그렇죠. 장관이. 네, 받았다, 자, 보냈다는 가능하면 거죠.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예, 예, 보냈다는 얘기인데 요 문자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확인이 문자니까 안 됐을 수 있죠.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카톡 같으면 뜨잖아요. 01 뭐 이런 01 거. 이게 예, 뜨는데 예, 예. 10 이게 없어지면은 읽은 건데 그렇죠. 문자니까 확인이 안 되네. 그렇죠. 확인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디까지는 확인이 됐냐면, 그러니까 문자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장관이 직접 이제 원내대표 전화했지만 그 외에도 그 원내대표실로 전화를 했어요. 통일부 관계자가 예, 장관이 예. 전화한 건 아니고 예.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서.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의사는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로 통일부 관계자가 전화를 했고 네. 전화 받은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국민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여쭙죠. 예, 예,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았다 치자고요. 예. 알았다 치자고요. 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네, 핵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전화를 안 받았다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락 초청 자체를 받지 없었다. 않았다라는 얘기인즉슨 예. 가로 열고 닫고 만약에 연락 왔어도 자유한국당 내부 안 간다는 사정상 거죠. 그 개성 가가지고 거기 들러리 쓰고 사진 찍고 그렇죠. 그랬어. 더군다나 리성건 위원장하고 사진 찍고 하는 자리에 예.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예, 않다. 그런 그게- 의미로 들려요. 제가 그게 볼 핵심인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시청자들은 다 아실 핵심이죠.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럼요. 예. 좋습니다. 넘어가죠. 한국당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죠. 예. 이분들은 또 왜 싸워요? 김무성 의원, 홍문정 의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갖고 싸워요?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예.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예, 했는데 인터뷰한 예.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신하로 여겼다. 신하로 여겼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동지나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여왕으로 생각하고 예. 나를 신하로 봤다라고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잘 홍문정 의원은 잘하는 친박이잖아요. 친박의 대표적인 대표죠. 친박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박 전 대통령을 가신하라고 불렀다. 여기서 가신하는 사실 욕설은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경상도의 사투리로 표현되는 여성을 표현하는 말이긴 하지만 부산 김무성 의원이 PK 부산이잖아요. 부산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부산 분들은 가시나라는 말이 그 존칭은 아니지만 아니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쓰는 용어죠. 근데 이제 그래요? 이 격에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욕설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가시나라고 표현하는 게 욕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으로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홍문정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사석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끼리 가시나라고 부를 수는 있고 부모가 뭐 자녀한테 가시나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부르는 용어로는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표현까지 그렇고 부적절하죠.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는 호칭으로 불렀을 때가 대통령 시절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예. 이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김무성 의원이 친근감의 표시라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칭을 하면서 가시나라는 가시나라고 말을 했다가 예. 박근혜 전 당시 대표한테 레이저 한 방 맞고 그 속된 레이저. 표현으로 예. 뒤로 물러선 뒤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곁으로 다시 가는데 얼마가 엄청나게, 걸렸고 그렇죠. 그동안에 밥 사느라고 자기가 얼마나 네, 네. 고생했다는 얘기를 쭉 들은 적이 했었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그때 얘기를 하는 그때 거예요.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죠. 김무성 대표한테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럼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인정을 있느냐?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죠. 네, 맞아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감옥에 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살아 있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살아 있어요. 사실은요, 뭐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이 어쨌든 당선돼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색깔이 좀 옅어질 수 있고 정말 진박이라면 몇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좀 흐릿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서 당선됐거나 그분의 어떤 지지를 입고서 당선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김이나 이름에 갖고 있는 무게감이 사라질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홍문정 의원은 기회만 나면 여차하면 친박들 나가면 신당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게 계속 있는 얘기를 거고 하고 그 있는 거죠. 구심점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지만 예. 정치적 구심점으로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이게 보는 메시지인 거죠. 거죠. 그럼요. 그런 메시지 계속 던지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는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 계속하는 분들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죄 없다 그러고 빨리 풀어주라 그러고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예. 자,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예. 김무성, 홍문정 두 의원의 설전만 놓고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네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산식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역시 살아있는 살아있어요. 존재죠. 예,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뭐 찬반을 떠나서 좋습니다. 뭐 바른미래당에서 누구 또 탈당자 또 나왔습니까? 신용환 씨인데요. 신용환 예.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예. 충북도지사로 출마했던 분이에요. 인재 영입 1호. 1호. 많이 그러니까 기억나요. 바른미래당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재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용환 의원인데 이게 예. 저분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도 했었고 네. 자유한국당에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른미래당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걸로 옮기면서 인재 영입이죠. 인재 영입 예. 1호가 됐었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뭐 의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인재를 영입한 상황에서 1호로 들어온 사람이 탈당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역 배지 의원은 아니지만 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한 명 나갔다라는 불쾌감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는 세게는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좀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예.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예, 그러는데 예. 자 추가 탈당 뭐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 예. 없는 것 같고 예. 국민들이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대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제 말은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예. 총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일정 부분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수가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게 친박까지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네. 보수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에서 유승민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일정 부분도 거기에 결을 예. 같이 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판이 흔들리면 유승민 의원도 그럼요. 결국 보수 대통합으로 가야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아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친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친박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 문제가 예. 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정리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뒤집어 지금.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가시나 논쟁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한 못 들어가는 유승민 거죠. 전 대표는 갈 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해결돼야 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건 총선 전까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판이 벌어지면 유승민 전 대표도 옮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예. 자, 이거 내년도 연초가 되면은 이 야권발 정계 개편 관전 포인트니까 맞습니다. 잘 좀 정리하셔서 매 눈으로 보시다가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했다가 아니라 안 한다더니 했다 이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했다 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즉 내부자이다 보니 근거 없다고 일축 못하는 게 청와대의 고민일 겁니다. 결국 사찰이냐 아니냐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지시했냐 안 했냐는 문제 이전에 안 한다더니 하기는 했네. 이게 본질이 핵심인 겁니다. 역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입장에서 국민은 검찰 수사 불신할 겁니다. 결국 국정조사 특검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니까, 조국이니까 다른 접근과 대응을 기대했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느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선제적으로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좀 다르다 소리는 좀 들었을 텐데 점점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란 말도 있긴 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